이제 30살이 된 수부타이가 이제 칭기스칸의 인정을 받게 되는 그런 또 계기가 있습니다. 첫 전쟁 승리 아니야? 그거 말고는 30에. 칭기스칸의 군대가 이제 또 하나의 부족을 완전히 괴멸시키기 위한 전투를 계획을 하게 되는데 그 부족이 저기 위에 있는 메르키트라고 하는 부족이었습니다. 당시 그 몽골 초원에서는 이렇게 여성들을 납치해서 혼인하는 그런 좀 악습이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식의 표현은 약탈혼이라고 그래요. 여성들을 약탈해갖고 그냥 혼인하는. 그래서 이 메르키트족을 치기에 앞서서 이제 칭기스칸이 누가 먼저 공격할 거냐 이렇게 물어봤겠죠. 그때 가장 먼저 나선 장수가 바로 수부타이였다는 거죠. 그 당시에 30살. 근데 꽤 중요한 전투잖아요, 되게. 자존심이 걸려. 네, 네. 근데 그거를 이제 칭기스칸이 수부타이한테 그거를 딱 전수 이렇게 기회를 준 거예요. 네. 그럼 자기가 이제 자진해서 치겠다고 나서니까 이제 수부타이에게 기회를 줬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칭기스칸의 믿음에 이제 보답을 하기 위해서 이제 수부타이가 치밀한 전술을 이제 계획을 하게 됩니다. 무조건 이게 이제 정찰병들 보내고 그곳을 떠날 때에 그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 필요한 그러니까 아이들 장난감 같은 거 이제 그런 용품들을 일부러 거기다 놓고 그다음에 떠나게 합니다. 왜? 그 이제 뭐냐면 적들이 이제 메르키트가 와가지고 이제 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 이게 뭐 어린 애들 뭐 가족들을 데리고 그냥 이동했구나 어떤 유목민이 뭐 누가 쳐들어온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렇게 좀 방심하게 만드는 거죠. 일종의 페이크인 거죠. 전쟁을 또 이길 수 있도록 만든 거죠. 교수님 이렇게 그 속임수 전략까지 쓰는 수부타이를 보고 칭기스칸이 굉장히 뿌듯했겠는데요? 그렇죠. 사실 칭기스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병사에서부터 이제 장수까지 그렇게 차근차근 또 자기 교육을 받고 이렇게 올라온 수부타이를 굉장히 아껴 쓸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좀 걱정을 좀 했는지 그 수부타이한테 좀 애정 어린 잔소리 같은 것도 좀 많이 합니다. 이제 그런 기록들도 남아 있는데 자, 지원 씨하고 영탁 씨께서 재연을 해 주시겠습니까? 아, 네. 수부타이, 너한테 해줄 말이 있다. 네, 말씀하시옵소서. 전쟁에 나갈 땐 갈 길이 머니 말이 야위기 전에 힘을 아껴줘야 한다. 알겠느냐?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말에 굴레를 씌우지 말고 느슨하게 하고 다니라. 알겠느냐? 네, 꼭 그리고 행군 중에 병사들이 사냥감에 달려들지 않도록 관리해라. 네, 이게 다가 아니고 내 말 듣고 있냐? 귀에 피가 날 것 같습니다. 좀 닦으면 되지 그. 좀 잔소리가 그러니까요. 많으신데요? 아니 저거 아끼니까 하는 그렇죠. 얘기예요. 애정이 없으면 그럼. 할 수 없는 거죠. 믿지 못한 거 아니에요? 나가 싸워서 뒤지거나 말거나 무슨 신경도 안 쓰겠지. 그럼요. 이 칭기스칸이 이렇게 잔소리를 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실전 전투 현장에서 수부타이의 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임무를 맡기게 됩니다. 그럼 어떤 임무였을까요? 제대로 선봉을 정벌에 쓰는 거 나가는? 아닐까요? 그냥? 선봉. 아까 이제 그 수부타이가 메르키트 부족장을 쫓아가서 죽였다고 네네. 그랬잖아요. 그런 임무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제 메르키트 부족장은 물론 죽었지만 그 아들들이 남아 있어요. 네. 후환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칭기스칸이 어떤 명령을 했는지 지원 씨께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들이 날짐승이 되어 하늘로 날아오르면 그대 수부타이는 송골매가 되어 날아가 잡도록 하라. 땅굴 토끼가 되어 발톱으로 땅을 파고 들어가면 그대는 쇠 지뢰가 되어 두들겨 가며 찾아내서 잡아버려라. 잘한다. 빙의를 하시네요. 와, 이 형 몽- 귀까지 빨개지시면서 몽골 비사의 기록이 이래요. 그러니까 좀 되게 좀 서사시 같은 그런 이제 기록인데 문학적이네. 어쨌든 수부타이는 딱 그 칭기스칸의 명령을 받고 언젠가는 그 위협이 될 수 있잖아요. 그 남은 아들들이. 그래서 끝까지 추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강을 건너려고 한 그 찰나에 덮쳐가지고 그 남아있던 그 메르키트족의 잔당들을 그냥 남김없이 이제 쓸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장면을 보면 이제 14살의 수부타이는 없는 거죠. 이제 어느 순간에 칭기스칸의 든든한 장수로 성장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추격을 시킨 임무를 받은 걸 봤잖아요. 네. 공격 작전의 꽃은 전가 확대 및 추격이에요. 그것은 가장 신임할 수 있는 자기 자신의 그 열기를 다스릴 수 있는
지략이 있는 장수에게 통상 맡겨요. 아. 그것을 수부타에게 맡기면서 저렇게 잔소리를 했다는 것은 정말 애정이 있고 신뢰가 깊었다. 그리고 이제 1206년에 이제 칭기스칸이 아까 그 막 여러 부족들이 많았던 이제 그 몽골 초원을 이제 통일을 하게 되고 이제 칭기스칸이 이제 몽골 제국을 세우고 일종의 뭐 즉위식을 하는 장면인데 저 파란 옷이 수부타 손가락질하는데 옆에서? 어디서요? 맞아. 예. 아, 이렇게 파란 망토요, 파란 망토. 파란 망토. 아, 뭐 생각하기 나름이죠, 그거는. 네, 어쨌든 이렇게 칭기스칸이 이제 대칸에 이제 오르는 그런 모습을 이제 묘사하고 있고요. 이제 칭기스칸이 나라를 세우고 그다음에 자기와 함께 싸워준 장수들을 치하하면서 자기에게 충성을 바친 일부 이제 장수들을 이렇게 콕콕 찝어가지고 언급을 합니다. 이 8명의 개국공신이자 신뢰하는 장수들을 가리켜서 사준, 사구라고 불렀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준, 사구가 그럼 도대체 누구였는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들은 칭기스칸이 칭한 4마리의 말, 사준이라고 불리는 몽골 제국의 장수들입니다. 사준에는 주로 어릴 적부터 칭기스칸을 보필했던 인물들이 많았습니다. 보롤이나 칠라온 같은 경우는 칭기스칸과 어릴 적 함께한 친구들입니다. 친구들이요? 그리고 이들을 더 믿을 것 같아. 내가 봤을 좀 익숙한 제일 메인 인물 좀 있죠. 수부타이의 형도 있고. 네. 그래서 칭기스칸은 수부타이를 포함한 4명의 장수들을 가리켜서 자신의 개라고 칭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구는 개라고 하는 명칭답게 충성을 다하는 장수 스타일들이 많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수부타이의 형 젤메. 젤메는 칭기스칸이 한번 전쟁하다가 목에 독화살을 맞아요. 이때 젤메가 와가지고 그 상처 부위에 피를 막 빨아냅니다. 독을 빼는 거죠. 이거요? 일부러. 그리고 이제 칭기스칸에게 이제 줄 식량을 찾기 위해서 거침없이 적진으로 정말 거침없었던 장수였고 칭기스칸의 입장에서는 생명의 은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부타이는 뭐 작전 설계는 물론이고 칭기스칸의 명령이라면 뭐 집요할 정도로 끝까지 적을 쫓아서 괴멸을 시켰습니다. 군의 규모에 따라서 조직을 나눠서 관리하게 됩니다. 가장 작은 단위가 10호, 맨 밑에 있는 거. 10명의 병사가 있는 분대죠. 그리고 10호 10개가 모이면 100호, 100호 10개가 모이면 천호, 그리고 1000호가 10개가 모이면 만호. 그래서 1, 10, 100, 1000, 만 단위로 관리를 하게 되는 거죠. 여기 이제 분대장, 중대장, 대대장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은 좀 더 편하겠죠? 대대장. 만 명을 네네. 이끄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31살의 수부타이는 천호의 지휘관. 꽤 그럼요. 천호의 장이 된 거고, 그래서 이 9만 5천여 명의 군사를 체계적인 조직 아래에 이제 두게 되고, 그다음에 전쟁이 났다. 그러면 15살부터 70살까지 모든 남성들이 신속하게 징집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직을 바꿉니다. 그러니까 몽골 제국 자체가 전쟁을 위한 국가가 된 거죠. 사실 이렇게 되려면 강력한 법도 뒤따라야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법 조항이 있었는지 이번에는 혜성 씨께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거짓말을 한 사람, 다른 사람의 행동을 몰래 훔쳐본 사람, 남의 싸움에 개입해 한쪽을 편드는 사람은 사형에 처한다. 짐승을 함부로 도살한 사람은 그와 같이 도살당할 것이다. 전투 중 앞사람이 무기를 놓쳤을 경우, 뒷사람이 주어 그 무기를 반환하지 않고 자신이 가질 경우 사형에 처한다. 전투에 태만한 병사와 사냥 중 짐승을 놓친 사람은 태형 내지 사형에 처한다. 어이구 세다. 짐승을 함부로 대도 사형. 짐승을 놓쳐도 못 사형. 잡아도 사형. 와, 사형되는 사람이 많겠는데요? 이런 법령을 보면 사냥 중에 이제 짐승을 놓친 병사에게 뭐 태형이나 사형 같은 엄청난 벌을 지금 내리고 있는데 왜 그랬을까요? 먹는 게 중요하니까? 먹는 게 중요하니까. 박사님, 그럼 그 몽골군의 그 시스템에서 가장 좀 특별한 게 있다고 들었는데. 그 시스템 지금 이제 10호, 100호 이렇게 나가는 네, 네. 10진단위 부대 구성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10호, 그러니까 그 10명 중에서 2~3명이 도망가면 나머지도 싹 다 처형.
우리 연대 10명이서 책임이에요? 그렇죠. 연대 책임. 그게 핵심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10호가 전시에 10호 전체가 만약에 어딘가로 도망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은? 전체가 도망가면? 네. 10호 전체가? 네. 백호가 죽어요? 백호가 싹 다 처형이 돼요. 초강수죠. 초강수네. 와. 그리고 이때 몽골군 조직력의 원천이라 할 수 있는 몇 가지 주요 병기가 있습니다. 어떤 건지 그림을 보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말 아니야? 아, 저거 뒤로 쏘는 거. 맞아. 뒤로 쏘는 거. 그래서 몽골군은 보병이 그렇게 많지 않고 대부분 말을 타는 기병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기병이 중심인 몽골군의 무기 중에 대표적인 무기가 바로 활입니다. 말 타면서 활 쏘는. 그렇죠. 이 몽골의 활은 이 시위를 당겼을 때에 그 물결 모양을 이룬다고 하는데 이런 활이 당기는 힘이 적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화살이 최대 450m, 500m 사정거리가 엄청 많이 나. 그렇게 날아가서 말에서 달리면서 활을 쏴도 또 쉽게 그다음에 멀리 쏘는 게 가능했습니다. 진짜 대단한데요? 네. 전쟁에서 경기병이 이렇게 가벼운 몸짓으로 빠르게 이동하면서 적군을 유인하면 견고한 갑옷을 입은 중기병이 돌격을 하게 됩니다. 이 두 기병의 역할 분담이 몽골군의 조직력을 끌어올리는 전략 중에 하나였던 겁니다. 그리고 몽골군의 칼은 다른 나라하고 약간 다른 점이 있습니다. 휘어있네요. 바로 캐치를 하셨네요. 이제 말 위에서 달리면서 이제 적의 뭐 목을 베든 아니면 뭐 찌르든 이렇게 할 때에 쉽게 이렇게 칼이 걸립니다. 이렇게 휘어 있습니다. 약간 갈고리처럼요? 빼듯이. 네, 낫으로 베듯이. 그렇게 됩니다. 말 위에서 빠르게 적을 공격하기에는 최적의 칼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기도 참 과학적으로 개조했네요. 그럼요. 전투하면은 저 왼쪽이 제일 짜증나요. 아니 게임에서도 저렇게 원거리 무기부터 죽여야 돼. 엄청 짜증나. 진짜 저게 치고 빠지면서 뒤로 쏘잖아. 심지어 도망다니면서 쏘는 거 아니야. 맞네. 자, 그러면 이제 또 다른 몽골군의 무기도 뭔지 한번 사진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와, 저 오, 땅땅하네. 자, 전투만 해, 왼쪽이 당시 그 유럽이나 아랍 지역에서 사용되던 말이었고 오른쪽이 이제 몽골의 말입니다. 강아지처럼 생겼네. 전투마. 그래서 일단 몽골 말은 덩치가 작습니다. 작아요? 네, 작습니다. 그래서 먹는 양이 적습니다. 아, 작아. 커 보이는 더 큰 줄 알았는데. 엄청 커 보이는데? 게다가 이제 건초만 먹는 아랍하고 유럽 말에 비해서 몽골의 말은 잡초도 잘 먹습니다. 그럼 더 키우기 쉽겠다. 그리고 겨울 되면 이제 초원에 눈이 쌓이는데 그 눈을 파헤쳐 가지고 거기서 풀을 또 찾아 먹습니다. 생존력이 강하네. 생존력이 강한 거죠. 그러니 뭐 몽골 초원에서 굳이 사료에 들어갈 돈이 필요 없는 거죠. 알아서 잘 찾아 먹어요. 유지비가 적게 드는 거죠. 유지비가. 이게. 그리고 체력도 좋습니다. 우와. 또 지구력도 좋습니다. 긴 거리 멀리 이동할 뛰어야 때 되니까. 좋네요. 그렇죠. 그래서 몽골 말은 최대 80, 정말 막 기쓰고 달리면 120km 우와. 정도 멀리 가는 게 가능했습니다. 전쟁에 유리할 수밖에 없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강력해진 군 조직력과 그다음에 맞춤 병기를 바탕으로 1207년에 드디어 수부타이는 대대적인 정복 전쟁의 중심 축으로 등장합니다. 당시 몽골군이 어디를 향해서 정복 전쟁을 시작했는지 지도를 보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몽골 제국이 가장 먼저 정복에 나선 나라가 서하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1207년에 이제 칭기스칸이 수부타이 등 여러 장수들과 함께 서하 침공에 나서게 됩니다. 그리고 1211년이 되면 몽골군이 금나라하고의 전쟁에 나서게 됩니다. 이때 금나라 정복을 위해서 기선제압에 나선 이가 수부타이입니다. 이제 수부타이는 이제 천호를 이끄는 지휘관에서 더 승진해서 만호의 지휘관으로서 출전하게 됩니다. 그러면 수부타이는 어떻게 기선제압을 하게 됐을까요? 몽골군은 지금의 몽골 북동부에 위치한 케룰렌 강 이곳에서 약 650km를 지나서 거대한 고비 사막을 가로지르면 몽골과 금나라의 경계에 있는 이른바 장성
우리는 이제 만리장성이라고 이제 쉽게 부르고 있죠. 이때 이제 수부타이가 총 3만여 명의 몽골군을 이끌고 장성의 동쪽으로 이렇게 지금 수부타이가 향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죠. 네. 그래서 금나라 군대는 수도와 가까운 곳으로 몽골군이 쳐들어오는 것을 발견하고 당연히 자기 수도 베이징 가까이에 군대를 집결시켜서 방어를 강화합니다. 수부타이의 군대가 그 장성의 동쪽을 공격하면서 적군의 관심을 끄는 사이에 칭기스칸이 이끄는 본대가 이렇게 삥 돌아서 장성의 이제 서쪽을 넘게 되는 겁니다. 그럼 교수님 수부타이가 그냥 어떻게 보면 미끼 네. 바람잡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금나라 군대는 이 바람잡이 때문에 이제 뒤늦게 칭기스칸이 이제 진입을 해오니 한판 이제 승부를 펼치는 거죠. 이렇게 칭기스칸이 이끄는 몽골군과 금나라 군대가 평원에서 교전을 벌이고 있을 때 수부타이가 이제 삥 돌아가지고 빠르게 달려가서 칭기스칸 군대에 이제 합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부타이 군대가 합류하면서 금나라는 이쪽에도 적이 있고 저쪽에도 적이 있고 이제 난리가 난 상황에서 크게 패배하게 되고 몽골군에게 기선을 뺏기게 됩니다. 와, 금나라 군대들 진짜 깜짝 놀랐겠어요. 베이징 근처에 있었는데 핑 갑자기 돌아서 막 갑자기 뒤에 와 있어. 신출귀몰 했던 거죠. 수도를 옮겨버려요. 장기전을 하겠다는 심산인 거죠. 금나라 뭐 얼마 안 남았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계속 밀고 내려오는 거죠. 이렇게 금나라 점령이 현실로 다가오던 그때에 수부타이가 또 다른 전쟁에 나서야 됐습니다. 여기 싸우고 있는데 또 싸우고 다른 있는데 데가- 다른 데를 가는 거죠. 금나라에서 빠져야 되네. 그럼 대체 그럼 어디로 빠졌는지 또 지도를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왜 뺐지? 당시 이제 서하를 몽골 세력 아래에 두고 금나라를 넘보고 있던 몽골 제국이 1218년에는 서요를 멸망시키면서 지금 점점 영토를 확장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호레즘, 이 호레즘과의 전쟁은 최대한 피하려고 했고 우호적인 관계를 맺으려고 합니다. 지금의 우즈베키스탄, 뭐 투르크메니스탄, 그다음에 이쪽이 이란, 여기가 아프가니스탄, 그 일대에 걸쳐 있었던 거대한 제국이었습니다. 그렇게 멀리 갔구나. 게다가 동서교역의 중심지입니다. 이른바 실크로드의 중심지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하고 교역을 하면 경제적으로도 안정될 수 있겠다. 몽골의 입장에서도. 관문과도 같은 오트라르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도시 이름이 있어요. 거기서 머물면서 잠시 이제 쉬기로 결정을 합니다. 근데 문제가 여기서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당시 호라즘 왕국의 군주 이름이 무함마드 2세입니다. 무함마드 2세. 무함마드 2세. 이 무함마드 2세의 친척이었던 오트라르의 성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트라르 성을 지키던 사람이 군주의 친척이었다는 이야기죠. 근데 이 성주가 칭기스칸이 보낸 사신하고 상인들을 첩자, 간첩으로 의심을 합니다. 그래서 상인들이 갖고 온 물건 다 빼앗고 그 450여 명 됐던 상인 전부 죽여요? 전부 처형해버립니다. 어떻게? 그럼 이 소식을 들은 칭기스칸이 어떻게 했을까요? 화나지. 네, 당연히 엄청 열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한번 참습니다. 한번 참아요. 우선 그래서 칭기스칸이 이번에는 이슬람 믿는 그 사람 1명, 그다음에 몽골 사람 2명 이렇게 구성해서 무함마드 2세에게 보냅니다. 그러니까 왜 죽였냐 따지는 거죠. 그렇게 보내는데 그러면서 이 오트라르 성주를 처형해라. 내가 보낸 상인 다 죽였으니 요청을 하는 겁니다. 안 들어주면 전쟁 날 것 같은데. 당연하죠. 들어줘요. 들어줘요? 어떻게 하냐면 칭기스칸이 보냈던 그 이슬람교를 믿는 그 사신은 죽이고 몽골 사신 2명은 수염을 다 잘라버려요. 근데 거기는 수염에 뭔가가 의미가 있어요? 그걸 역사 잘랐다 속에서 이거. 수염 건드리면 그냥 바로 전쟁이에요. 역사 속에서 수염 건드려서 살아남은 상대 측이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남자의 자존심 같은. 그럼요. 일부러 더하는 거예요. 도발을 했네. 완전 교수님 저 솔직히 제가 칭기스칸이었으면 이건 진짜 못 참았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래서 당시 기록에 따르면 분명 몽골 제국은 금나라에서 전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계속 하는데도 이제 군대를 칭기스칸이 완전히 지금 열받았으니까 징집을 해서 수부타이도 함께 칭기스칸과 전쟁에 나서게 됩니다.
그러면 금나라 쪽에서 그냥 빠지고 글로 빠지는 가는 거죠. 거예요? 네, 아예 빠지는 거죠. 빠지는 그럼 휴전이 거구나. 된 거야 아니면? 그러니까 금나라에는 잔여 병력 일부만 남겨놓습니다. 열받았네. 완전 열받아. 너 죽었어 이거야. 너 죽었어. 내가 간다. 이제 간다. 그렇죠. 이 복수전이 얼마나 집요했는지 이것도 지도를 보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몽골 군대가 저 위에서부터 이제 내려옵니다. 근데 이것도 보니까 한 갈래가 아니죠. 주요 갈래로는 이제 네 갈래로 나뉘어서 사마르칸트라고 하는 저기를 향해서 진군을 합니다. 와 어디로 올지 모르겠다 진짜. 칭기스칸의 장남 주치라고 합니다. 사람 이름입니다. 이 사람은 측면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호레즘 왕국의 이제 후방을 막는 거고, 그 다음에 제베. 예, 이 사람은 산맥을 넘어왔다고 해야 진짜 되겠죠. 무섭다. 허를 찌르는 거죠. 설마 이쪽으로까지. 그렇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칭기스칸의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아, 네. 이 아들들은 오트라르입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복수해야 되니까. 그죠? 칭기스칸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서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작전을 펼쳐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당시 상황을 엿볼 수 있는 그림이 있는데 함께 보겠습니다. 야 난장판이다. 네. 이 성체를 둘러싼 몽골 군대가 이제 성체 수비 허물어버리고 문 열고 진입을 하는 모습입니다. 결국 5달의 포위 끝에 몽골군이 결국은 이제 성체를 무너뜨렸고, 성 안의 사람들이 결사적으로 저항을 했지만 결국은 이 오트라르 성주가 몽골군에게 사로잡히게 됩니다.